ETF 투자할 때 배당금, 이거 참 고민되죠. 매달 받는 월 배당이 좋을까? 아니면 분기마다 받는 분기 배당이 좋을까? 네, 이게 그냥 돈 받는 시점의 문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현금 흐름부터 시작해서 재투자, 세금, 심지어는 그 투자 만족도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월배당, 분기배당, ETF, 뭐가 다르고 장단점은 뭔지, 실제 데이터는 어떤지. 네, 그리고 세금 문제,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또 투자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이런 것들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은 뭐 ETF 배당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월별, 분기별 특징 비교, 그리고 뭐 JEPI나 SCHD 같은 대표 종목들 데이터도 있고요. 네, 세금 구조 분석 자료, 또 투자자의 유형별 전략 제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투자 리듬을 찾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ETF랑 배당금 기본 개념부터 빨리 한번 짚고 넘어가죠. ETF, 뭐 상장지수 펀드 다들 아시겠지만요. 특정 지수나 자산 묶음을 따라가는 펀드고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죠. 배당금은 그 ETF가 들고 있는 주식이나 뭐 리츠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네, 이 주기가 이제 월이냐, 분기냐, 이게 오늘 저희 핵심 질문인 거죠. 맞아요. 근데 요즘 월배당 ETF 인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작년 2024년에만 6조 원 넘게 돈이 몰렸대요. 와, 6조 원이요? 네,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 순자산만 해도 벌써 11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특히 시장 좀 불안정할 때 매달 현금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걸 선호하는 거죠. 월배당 ETF들 보면 주로 커버드콜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뭐 고배당주, 리츠 이런 걸 담은 상품이 많거든요. 아, 커버드콜. 네. 여기서 이 커버드콜 전략 쓰는 ETF가 많다는 게 좀 중요해요. 커버드콜. 그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장단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요. 커버드콜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 오를 수도 있는 그 가능성, 그거를 남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아, 가능성을 빌려준다. 네, 그 대가로 매달 따박따박 약간의 임대료 같은 걸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배당금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근데 만약에 그 주식이 진짜 확 올라버리면 그 오르는 거 일부는 내가 못 먹는 거예요.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달 현금을 받는 대신에 주가가 크게 오를 때 그 수익은 좀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매달 받는 배당금이 높은 거였군요. 장점은 확실하네요, 그럼. 매달 현금 흐름 생기니까 뭐 생활비로 쓰든 용돈으로 쓰든 좋고,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월급 말고 다른 돈 필요한 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월급처럼 들어온다. 이런 느낌. 네, 맞아요.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콜 전략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시장 전체 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게 크죠.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심하면 배당 컷, 삭감될 위험도 생각해야 돼요. 배당금이 줄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뭐 수익률 희석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기초자산 성장이 잘 안 되면 그 높은 배당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 그리고 세금 신고. 이게 매달 하려니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월배당 ETF로 JAPI나 JAPQ 같은 거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좀 어때요? 네, JAPI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연 한 7%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왔고요. JAPQ는 더 높아서 한 9%대. 둘 다 커버드폴 쓰는 애들이죠. 네. QILD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배당률이 10%가 훌쩍 넘어요. 13% 막 이러는데. 와. 대신 주가 자체는 거의 안 오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배당률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성장성 제한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확실히 매력적인 현금 흐름이랑 성장 제한,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명확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분기배당 ETF 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분기배당 ETF는 주로 좀 재무적으로 탄탄한 우량 대기업들 아니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배당 성장주 이런 애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우량주 중심? 네.
기업들이 보통 분기 실적 보고 배당을 결정하니까 배당 자체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월 배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장점은 역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장기 투자에 좀 더 적합할 수 있겠고 또 주가 상승이란 배당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 이 두 개를 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흔히 말하는 총수익률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그 배당 성장,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배당금 액수 자체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 배당금 자체가 늘어난다. 네, 그게 매력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요. 내 복리. 세금 관리도 뭐 1년에 4번이니까 월 배당보다는 덜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하면 석 달 기다리는 게 길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만 보면 월배당 ETF보다는 낮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대표적인 분기 배당 ETF 하면 SCHD,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아, SCHD 유명하죠. 네, 연 배당 수익률 자체는 한 3% 중반 정도예요. 월 배당에 비하면 낮죠. 근데 이게 1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어요. 와, 12년 연속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운영 보수도 0.06%로 엄청 싸고요. 뱅가드의 VYM, 이것도 비슷한데 13년 연속 배당 성장 기록이 있고 보수도 0.06%로 낮아요. 10년 넘게 배당을 계속 늘렸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잘 성장했고 안정적이라는 뜻이겠네요. 자료 보니까 SCHD랑 VYM 10년 동안 배당금 재투자했을 때 총 수익률이 각각 175%, 143%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장기 성장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재 배당률이 전비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뭐 SPY나 VOO 같은 주요 지수 ETF들 아니면 우리나라 코덱스 배당 성장 같은 상품들도 대부분 분기 배당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직접 비교를 해보죠. 당장 눈에 보이는 배당률만 보면 월배당이 뭐 6%에서 12% 이러니까 분기 배당 1.5%에서 4%보다 훨씬 높아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근데 총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거랑 배당 오르는 것까지 다 합쳐서 길게 보면 분기 배당 쪽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트레이드 오프예요. 지금 당장의 높은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아니면 좀 길게 보고 자산 성장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 선택인 거죠. 심리적으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월배당은 매달 돈 들어온다. 이런 즐거움이랑 안정감. 분기 배당은 분기마다 목돈, 이런 만족감이랑 좀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 이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거 세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세금 중요하죠. 미국 ETF 배당금 세금 구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배당금 받을 때 15%를 떼어 원천징수라고 하죠. 네, 15%.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배당금이랑 이자 합친 게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미국에 낸 세금 15%로 한국 세금 15.4%가 거의 다 까져요. 아, 상쇄가 되는 거군요. 네, 이중과세 방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추가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천만 원 이하면요. 아, 그 2천만 원 기준이 중요하네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원 배당 받으면 미국에서 15만 원 떼고 85만 원 들어오고 내 다른 금융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안 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정확합니다. 네, 그걸로 끝이에요. 문제는 그럼 2천만 원 넘을 때네요. 그렇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된 금액이 내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계산돼요.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해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와, 거의 절반이네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아까 미국에 냈던 1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리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미국에는 15% 세금은 외국 납부세의 공제라는 걸 통해서 돌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뺄 수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일 기본은 역시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 한도를 좀 신경 써서 관리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들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뭐 제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 그건 항상 체크해야 하고요. 절세 계좌 활용 중요하죠. 네. 그리고 배당금 자동으로 다시 투자해주는 드립 기능 같은 거 활용하면 복리 효과 높이는 데도 좋고요. 어떤 전략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매달 꾸준히 돈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생활비 목적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월배당 ETF 비중을 좀 높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장 현금이 중요하니까요. 네, 반대로 아직 젊은 직장인들처럼 길게 보고 자산 불리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요. 그런 경우에는 분기 배당 ETF, 특히 아까 말한 SSCD나 VYM처럼 배당 성장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장기적인 총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길게 보고. 근데 또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월배당이랑 분기배당을 섞으면 됩니다. 아, 속는 거. 네, 예를 들면 안정적인 분기배당 ETF, 뭐 SSCD나 VOO 같은 걸 중심에 딱 놓고 월배당 ETF, 제2의 PI 같은 걸 조금 섞어서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비율은 알아서 조절하고요. 네, 본인이 얼마나 현금이 필요한지, 또 성장은 얼마나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하면 됩니다. 뭐 7대 3이든 5대 5든. 투자 전략 측면에서 또 뭐 고려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월배당으로 좀 시작해서 투자 경험을 쌓고 점차 분기배당 비중을 늘려가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그것도 좋네요. 그리고 어떤 전략이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장 상황이나 내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고 비율을 다시 맞추는 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걸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리밸런싱. 네. 그리고 해외 ETF니까 환율, 이것도 무시 못하죠.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환해지 상품을 보거나 아니면 투자 시점을 좀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좋은 전략들인데 그래도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짚어봐야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공통적인 리스크부터 보면 역시 환율 변동성, 원화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네. 기준 금리 변화도 중요해요.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채권 같은 안전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 ETF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르면 내가 받는 배당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리스크고요. 각 유형별로 좀 특별한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네, 월배당 ETF는 아까 말한 커버드 콜 전략 때문에 주가 상승이 제한된다는 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배당금이 좀 휙휙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주요 리스크고요. 네. 분기 배당 ETF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한데 만약에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도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배당 삭감 위험이죠. 아, 우량주도 배당 삭감할 수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특정 섹터에 너무 몰려있는 ETF라면 그 섹터가 안 좋을 때 같이 위험해질 수 있고요. 2025년 이후 시장을 볼 때 이런 리스크 말고 또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또 경기 사이클이 상승인지 하강인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지 잡힐지 이런 큰 흐름들이 배당 ETF 투자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을 계속 좀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의 월배당과 분기배당 ETF에 대해서 정말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월배당 ETF는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여기에 강점이 있고요. 네.
반면에 분기 배당 ETF는 좀 길게 봤을 때 주가 상승이랑 배당 성장 합쳐서 총 수익률을 높이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가져가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세금 쪽에서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 기준점을 잘 기억하고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결국 월배당이냐 분기배당이냐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의 투자 목표, 나이, 또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위험은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투자 리듬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배당 지급 주기. 이건 단순히 돈 받는 시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그 자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에 대한 선택일 수 있어요. 네. 투자 자산을 꾸준한 동반자처럼 매달 확인하면서 안정감을 얻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묵묵히 성장하는 파트너처럼 좀 긴 호흡으로 함께하면서 분기마다 오는 묵직한 결실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자신만의 최적의 투자 리듬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